혹시 아직도 떠나가는 인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밥 한 번 먹자는 빈말에 서운해하고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 호의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이제 제발 멈추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춥다. 하지만 나이가 50이 넘으면 우리는 스스로 온기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로소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귀티나고 우아하게 홀로 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을 괴롭히던 외로움이 고귀한 자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직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아직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아직도 베푼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게 없어서 억울하십니까? 50대, 60대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 가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옆에 있어도 남처럼 느껴지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혼자가 되는 거 아닐까? 노년에 고독 쌓는 거 아닐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울 때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외로우면 안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지친 얼굴 아닙니까? 오늘 이 40분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달으실 겁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들까?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30대에는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들, 동네 주민들까지.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명절 때면 주소록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손에 꼽힙니다. 만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기존 친구들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나만 이러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가 평균 15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실제로 의미 있는 관계는 10명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많다 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나? 둘째,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생각보다 피곤한 일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맞장구도 쳐줘야 하고, 표정 관리도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그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게 더 편합니다. 셋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대부분 필요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녀서, 같은 회사를 다녀서, 같은 동네에 살아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 외부적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게 슬픈 일입니까? 천만에요. 이건 축복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관계의 80%는 가짜입니다. 가짜 인맥의 첫 번째 특징, 이용 가치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돈을 빌리고 싶을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외로울 때만 생각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댑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래처입니다. 가짜 인맥의 두 번째 특징, 비교와 질투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랑만 합니다. 손자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그리고 은근슬쩍 여러분을 깎아내립니다. 너는 아직도 그러고 사니?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친구라고 부릅니까? 이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여러분을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짜 인맥의 세 번째 특징,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욕, 자식 욕, 세상 욕. 그런데 정작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쓰레기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가짜 인맥의 네 번째 특징, 뒷담화입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의 약점을 퍼뜨립니다. 여러분이 한 얘기를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절하십시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정이 있는데, 여러분, 정 때문에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굳건해지지만 현명한 사람과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유연해진다.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집착합니다. 관계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라며 과거의 발목을 잡힙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관계도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함께할 시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손절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 이유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독입니다. 당장 멀리 하십시오. 둘째, 주는 것보다 받기만 하는 사람.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만 주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베풀고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지 마십시오. 셋째,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연락 없이 늦거나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합니까? 넷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사람. 우리 옛날에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과거의 추억에만 집착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손절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락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먼저 연락이 오면요. 천천히 대응하십시오. 바로 답장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간단하게만 답하십시오. 몇 번 그러면 상대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그래도 우연히 마주치면요.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바쁘다고 하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은 바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는데 바쁩니다. 쓸데없는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짜 웃음을 지으며 억지로 즐거운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아무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일에 축하 메시지가 몇 개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은 고독으로 달아나고 지성이 부족한 사람은 사교로 달아난다.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어울립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줄 압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쓸데없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 100명보다 나 혼자가 더 소중합니다. 카톡 단체방 10개보다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 더 값집니다. 인간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가 아니라 오늘은 나를 위해 뭘 하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나이 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특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나도 뭔가 알아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품격은 떨어집니다. 프랑스의 작가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안전한 대답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수록 무식해 보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진짜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말이 적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것도 짧고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듣습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합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품격 없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듭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상대의 말은 듣지도 않고 다음에 할 자기 말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첫째, 훈계하는 말.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하는 소린데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충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잔소리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간섭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물어볼 때만 대답합니다. 그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 정도로만 제시합니다. 선택은 상대에게 맡깁니다. 둘째, 자랑하는 말.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 우리 손주가 영재래. 우리 집이 얼마짜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할수록 상대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 양반 불쌍하네.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나 봐.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반대로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남의 말 옮기는 말.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러던데,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러면 정말 품격이 떨어집니다. 남의 말 옮기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른 데 가서 또 그 사람 얘기를 할 거라는 걸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한다. 남의 말 옮기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건 평범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넷째, 과거 자랑.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과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겹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꼰대로 보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는 건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불평불만. 요즘 세상 참 못 살겠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불평불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누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일은 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을 아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존재감이 생깁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이 100마디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둘째, 실수가 줄어듭니다. 말이 많으면 실언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 틀린 정보를 전달하거나 민망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가 편해집니다. 말을 안 하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오해할 일도 없습니다.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최고의 대화입니다. 넷째, 내면이 깊어집니다. 말을 적게 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관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로 밖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내면을 가꾸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말이 많으면 천한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침묵은 동의의 표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말 대신 무엇으로 관계를 유지할까요? 행동입니다. 특히 베푸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되 베풀 때는 조용히 베푸십시오.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주십시오. 손주에게 선물을 줄 때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베풀고 나서 말을 하는 순간 그 베풀문 빛이 바랍니다. 진짜 베풀문 조용합니다. 티를 내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베풀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로는 베푸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도와줄게.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정작 도움을 청하면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인색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으면 애초에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수양 끝에 만들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할 때는 무게가 있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티가 납니다. 남의 말을 옮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베풉니다. 하지만 조용히 베풉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자기 점검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랑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둘째, 책을 읽으십시오. 품격은 교양에서 나옵니다. 교양은 독서에서 나옵니다. 특히 고전을 읽으십시오. 고전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좋은 사람을 관찰하십시오. 주변에 품격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그분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배우십시오. 넷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품격은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쌓아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범절은 마음의 빈곤을 감추기 위한 현명한 장치이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예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품격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풍성해야 품격이 나옵니다. 그러니 겉만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을 채우십시오. 마음을 가꾸십시오.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배어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서운한 적 많으시죠?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바쁘다고 일찍 가고, 용돈 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남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나중에 잘해주겠지. 내가 희생했으니까 자식이 보답하겠지. 그런데 자식은 그런 거래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낳은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식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쓴 자식에 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시를 곱씹어 보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 집에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늙은 여러분을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환상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는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욕구가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는 환상으로 포장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혼이 답은 아닙니다. 진짜 답은 거리두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십니까? 추우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도 외롭고 너무 가까워도 답답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각자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각자의 책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각자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항상 함께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한 사람은 등산을 가고 한 사람은 집에서 책을 읽어도 됩니다. 항상 붙어 다닐 필요 없습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화가 납니다. 넷째, 간섭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뭘 하든 내버려 두십시오. 친구를 만나든 TV를 보든 낮잠을 자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간섭받기 싫잖습니까?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밥을 해줘도, 청소를 해줘도, 옆에 있어 줘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만 잘 되면 나는 상관없어.
손주만 건강하면 나는 행복해.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니까요. 자식이 잘 안 되면 여러분도 불행해집니다. 손주가 아프면 여러분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만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자식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취미든 봉사든 공부든 뭐든 좋습니다. 둘째,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자식이 연락 안 해서 속상하다가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십시오. 자식 탓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감정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가족이 모두 외출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기십시오. 평소에 못했던 걸 하십시오. 넷째,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서운하다, 외롭다, 힘들다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속으로만 사귀지 마십시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고 말하십시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상담을 받으십시오. 심리 상담, 부부 상담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겁니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식의 인생입니다. 배우자를 놓아주십시오. 배우자도 자기만의 삶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복이 오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찾으십시오.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로 사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으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핍입니다. 공허함입니다. 혼자 있는 게 괴롭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충만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행복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본래의 자신이 된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씁니다. 연기를 합니다. 상대에게 맞춥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어디든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TV 소리에 묻혀서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정말 뭘 원하는 걸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을 찾아갑니다.
둘째, 과거가 정리됩니다. 살면서 쌓인 상처들, 후회들, 미련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마주하다 보면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놓아주게 됩니다. 그때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보내줘야지. 이렇게 과거와 화해하게 됩니다. 셋째,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창밖에 나무가 보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넷째, 미래가 그려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뭘 하라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하십시오. 책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책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책은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 곁에 있어 줍니다. 책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특히 고전을 읽으십시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괴테, 니체, 쇼펜하우어 이런 작가들의 책은 수백 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집도 좋습니다. 윤동주, 정지용, 김소월의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시는 삶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깊습니다. 에세이도 좋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르만 헤세의 책들. 이런 책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30분만 책을 읽으십시오. 1년이면 10권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00권입니다. 책 100권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둘째, 글을 쓰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몇 줄밖에 못 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점점 글이 늘어납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자서전을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십시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써 내려가십시오. 이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먼저 간 부모님께, 옛날 친구에게,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미래의 손주에게 편지를 쓰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셋째, 산책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십시오.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는 걸 보십시오. 어제까지 없던 꽃봉오리가 오늘 피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름에는 나무 그늘을 즐기십시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걸 보십시오. 매미 소리를 들으십시오. 가을에는 단풍을 보십시오. 낙엽을 밟으십시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떠나가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겨울에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걸으십시오. 추위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을 느끼십시오. 산책은 명상입니다. 걸으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답이 떠오릅니다. 넷째, 음악을 들으십시오. 클래식을 들으십시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이들의 음악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꾸 들으십시오. 귀가 트입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음악 속에 담긴 감정이, 철학이, 인생이 들립니다. 한국 가곡도 좋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고향의 봄. 이런 노래들은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재즈도 좋습니다. 블루스도 좋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들어보십시오. 음악은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음악만 들으십시오. 그게 명상입니다.
5째, 그림을 그리십시오. 나는 그림 재능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는 겁니다. 색연필을 사십시오. 스케치북을 사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그리십시오. 꽃을 그려도 좋고, 풍경을 그려도 좋고, 추상적인 무언가를 그려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그림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하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6째, 정원을 가꾸십시오.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놓고 키우십시오. 매일 물을 주십시오.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싹이 트는 걸 보십시오. 자라는 걸 보십시오. 꽃이 피는 걸 보십시오. 이건 기적입니다. 생명의 기적입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돌보면 잘 자랍니다. 소홀히 하면 시듭니다.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마당이 있다면 텃밭을 만드십시오. 상추, 토마토, 고추를 키우십시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입니다. 7째, 요리하십시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요리를 배우십시오. 그건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리는 생존 기술입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입니다. 그리고 명상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라면 끓이는 것, 계란 프라이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갑니다. 요리하는 동안 오감이 깨어납니다. 재료를 썰고 볶고 끓이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완전히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뿌듯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립입니다. 8째, 명상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십시오. 잡념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한 달만 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화를 덜 냅니다. 잠을 잘 잡니다. 혼자 노는 법을 배우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니까 당당해집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자존감입니다. 둘째,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잘 노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차분함, 여유로움, 깊이. 반대로 외로워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서 절박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창조적이 됩니다. 모든 창조는 고독에서 나옵니다. 예술가들, 작가들, 철학자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영감이 떠오릅니다. 혼자 있을 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째, 평화로워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갑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누리는 고독의 특권. 젊었을 때는 고독이 어려웠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합니다. 넓게 살던 삶이 깊게 살고 싶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이제는 뛰어다닐 시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시기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시기입니다. 영혼을 가꿀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나이 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 바쁩니다. 아직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인생의 의미를 음미할 자격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은 산꼭대기와 같다. 그곳에서는 멀리 볼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젊었을 때는 눈앞만 봤습니다. 당장 내일, 다음 주, 올해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멀리 봅니다. 인생 전체를 조망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통찰은 오직 나이 든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홀로 핀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가 가장 당당합니다. 홀로 가는 길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친구가 줄어드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가짜 인맥을 손절하고 진짜 관계만 남기십시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둘째, 말을 아끼십시오. 나이 들수록 품격이 중요합니다. 품격은 말을 적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훈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남의 말 옮기지 마십시오. 입은 닫고 지갑은 여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셋째, 가족과 거리를 두십시오. 자식은 손님입니다. 배우자도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입니다. 넷째, 고독을 즐기십시오. 혼자 노는 법을 배우십시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찾지 마십시오. 자식한테서 찾지 마십시오. 배우자한테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여러분 50년, 60년, 70년을 사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체면 지키느라, 남 눈치 보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남이 뭐라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섭섭해하든 말든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나이 든 게 아니라 익은 겁니다. 덜 익은 과일은 시큼합니다. 하지만 잘 익은 과일은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달고 맛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혼자라는 것의 의미.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라는 건 자유입니다. 혼자라는 건 당당함입니다. 혼자라는 건 완성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혼자 섭니다. 다른 나무와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혼자 납니다. 무리를 지을 때도 있지만 결국 혼자 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은 혼자 핍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핍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핍니다. 그냥 피는 게 꽃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곁에 있든 없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빛나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앞으로 사실 날들에 대하여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작은 게 아닙니다.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축복.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조용히 혼자 앉아서 차 한 잔 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